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금융시장이 지난주에는 최종 기준금리가 7%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다소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종 금리를 두고 이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최종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에 따른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번 주 이슈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금융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 9월 말 10월 초부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들이 좀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의 10월 CPI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12월 달에는 뭐 50bp 금리 인상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러면서 그동안 이제 국내외 주식시장, 뭐 채권시장 할 것 없이 전 자산 가격들이 다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조금 그동안의 상승세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 하락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제 주요 배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이 예상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 원래 이제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이지만 최종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충 시장에서는 뭐 한 5% 초반 정도 되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한때 7%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제임스 블러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 2년짜리가 다시 4.5%까지 올라왔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이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달러화도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가 조금 멈추고 다소 좀 반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금리는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최종금리 수준을 이제 5% 이상, 뭐 한때 7%까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 서영경 금통위원이 지난주에 어느 강연에 가가지고 최종 기준금리가 3.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최종 기준금리가 3.5%야? 그러면 뭐 국고채 3년은 한 3.8 뭐 이 정도 수준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을 다 반영한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국고채 10년짜리도 뭐 그러면서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금리는 최근에 조금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계속 문제되는 거는 이제 신용 경색이거든요. 보시면 지난주에도 국고채 3년이 전주 대비 5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회사채 AA-3년 금리로 오히려 7bp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 회사채 3년과 국고채 3년 금리의 차이, 요게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전주 대비 12bp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이 안전한 국채로만 흘러가고, 회사채라던가 뭐 금융기관이라던가 이런 뭐 카드 여전사라던가 지금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를 겪고 있는 그런 쪽에는 아직은 흘러가고 있지 않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P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고랜드의 ABCP 사태 이후에 계속 크레딧 시장이 지금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21일부터 이제 채권 펀드에서 ABCP도 이제 매입이 이제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조금 진정되지 않겠느냐, 자금시장의 경색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6주 만에 지금 멈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지난 9월 말을 기점으로 외국인이 거의 5조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1,800억 정도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때 1,444원 갔다가 이제 1,300원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국내 주식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를 좀 느끼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3%에 출연해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1,400원대 이상에서는 뭐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싼 거죠.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가 2,200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10월 초에 느꼈던 외국인들의 이 한국 주식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는 매우 높았는데, 지금은 지수도 2,400선에 올라왔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00원, 30원대까지 왔으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나 주가라던가 환율 측면에서는 이미 뭐 엄청난 수익을 좀 거뒀죠.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조금은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다시 또 대규모의 매도를 보인다 뭐 이제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그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지수대 그리고 지금 환율대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이제 이 바톤을 좀 이어받아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사실 뭐 조금 그렇게 적극적인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래도 저점에 대한 인식은 꽤 강해졌다. 코스피 2200선에 대해서는 뭐 다시 이 레벨까지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하락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연말 시장에 뭐 완전히 시장이 망가지고 자금 경색에 의해서 투매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 진정된 부분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세가 어느 정도 과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강세 좀 제한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국내 시장 말고 해외 시장 중에는 이 항생 지수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항생테크 관련해서 ETF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그동안 뭐 항생 지수 보시면은 야 이게 뭐 진짜 너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고, 그 코로나 때보다도 더 지금 내려왔으니까 지금 뭐 끝을 모르고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G20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조금 약간 상호 교류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생 지수도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여전히 조금 최근 모멘텀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게,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좀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유가를 보시면은 80불 깨졌다가 다시 살짝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주간 단위로 유가가 지금 10%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 유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FTX의 그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그런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2,300만 원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160만 원대에서는 지금 조금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형성 기대감도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요거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물한 시장에서는 계속 여전히 조금 불안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합 레이트가 뭐 마이너스 1.8 정도 계속 지난주 수준과 좀 비슷한데,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의 금리 차가 현재로서는 미국이 한 5%까지 가고 한국이 한 3.5 정도까지 간다면 150bp 정도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150bp에 뭐 CDS 프리미엄 한 50bp 내에 더하면 마이너스 2%까지는 수합 레이트가 하락을 해도 뭐 크게 자금 경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양국의 금리 차를 반영하는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이너스 2% 이상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달러화의 경색을 의미하고, 달러화의 경색이 국내 경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매주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흐름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이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그 최근에 이 연준과 시장의 최종금리에 대한 이제 동상이몽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조금 파일 표를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분이 그 상당히 최근에 뭐랄까 제일 연준 내에서 주목받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매우 도비시한 성향의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작년부터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매우 이제 매파적인 인사로 변신을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어느 세미나 가서 이제 요 표를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파란색 실선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이고요. 지금 3.75에서 4% 수준에 가 있죠. 그리고 요렇게 지금 영역으로 표시하는 게 이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 테일러 교수라는 그 경제학 교수께서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이제 모델을 만드셨죠. 그래서 뭐 GDP 갭하고 인플레이션 갭의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적정 수준이냐를 이제 나타내셨는데,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너러스한 테일러 룰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완화적인 상황에서의 현재의 중립금리 수준이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덜 완화적인 less generous한 그런 가정을 깔면 한 기준금리가 7% 정도는 가야 중립적인 수준이다. 최근에 경제와 물가 상황에 대해 비춰 보면.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적정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번엔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 그 파월 의장도 기존 전망보다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존 전망이 4.5에서 4.75 정도였거든요. 기존의 그 점도표상에서. 그래서 이것보다 높아진다고 하니까 대략 지금 시장에서는 요번에 터미널 레이트를 한 5에서 5.25 정도, 내년 3월이나 6월 정도,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7%까지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화들짝 놀래 버린 거죠. 그래서 야, 지금 기준금리 인제 4%인데 7%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중간값 정도만 해도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뭐 향후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완화된다 하더라도 뭐 내년에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생기면서 지난주 좀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이 분의 주장이 그렇게 혐오맹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렇게 약간 적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됐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까지 와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7까지 살짝 하락을 했죠. 근데 보시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거의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0년대밖에 없어요. 근데 2010년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디플레이션의 시대,
향후에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만 기준금리가 이 물가 수준을 좀 밑돌았을 뿐이고, 이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전 기간에 걸쳐서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위에 있습니다. 즉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물가가 7.7인데 지금 7.7이면 40년 만에 최고니까 1982년도에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7.7%였었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10%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밖에 안 되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제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고, 진짜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보면 뭐 5%에서 7% 정도 레인지에 가야 비로소 적정한 금리 수준 내지는 리스트릭티브한, 즉 긴축적이어서 최근에 현재의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 요런 정도 가려면 기준금리가 5%가 아니라 진짜 6%, 7% 가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이제 주장을 요번은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하고는 너무 이 괴리가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5% 초반 정도의 기준금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연준 내에서 제임스 블러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매파적인 인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수일 것 같지는 않고 파월 의장도 이 정도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기존의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4.5에서 4.75 정도가 내년도 상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최근에 뭐 조금 그 매파적인 스탠스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양보해서 한 5%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 아주 정말 매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블러드의 의견은 조금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시장도 너무 그렇다고 보면 좀 보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러드는 7%대까지 기준금리를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한 5% 초반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간극이 있고, 특히나 10월 FOMC에서 10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2에서 7.7로 떨어졌을 때는 시장에서의 기대는 다시 이제 4.75에서 5.0으로 낮아져 버렸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물가 상승률 발표된 이후에 4% 후반 정도의 요번에 최종금리가 찍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를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또 너무 과한 기대인 것 같고,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또 5에서 7%도 너무 과한 것 같고, 하여튼 이 간극이 조금 좁혀지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리즈너블한 요번 사이클에서 최종 기준금리는 뭐 여전히 5에서 한 5.5 정도, 요 정도 언저리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12월 FOMC에서 50bp로 기준금리 인상해서 4.5에서 4.5에서 4.75 그렇게 되면 이제 4.25에서 4.5 정도가 되고, 현재가 3.75에서 4%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월 가서 뭐 한 상단이 4.25 되고, 그리고 아마도 내년도 2월 가서 또 25p에서 5.0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해서 한 5.25, 이 정도 수준이 아마 요번 사이클에서 좀 고점, 내년도 1분기 말 내지는 2분기 초 뭐 요 정도 께가 아마도 요번 사이클에서 좀 고점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이제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일단은 그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간에 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 CPI가 7.7까지 하락을 했고, 코어 CPI도 한 6몇 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프로젝션을 한 건데, 매월 전월비로 이 물가가 0.2%씩 하락한다고 하면은 향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도 말까지 거의 2%대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요건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본 거니까 좀 보수적으로 매월 물가가 0.4%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쳐도, 즉 0.4%면은 물가가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는 거거든요. 전월비로 0.4%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년 동월비로 환산을 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궤적은 보시는 것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한 5%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전망이 조금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코어 CPI 기준으로는 뭐 한 5% 정도. 그래서 아마도 지금 7.7 정도의 이 헤드라인 CPI가 내년도 말에는 한 5%대 내지는 뭐 한 전후 정도로 물가가 좀 낮아지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기준금리의 파이널 레이트가 5% 초반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먼저 앞서가서 야 뭐 이제 기준금리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단기 쪽 금리는 계속 기준금리의 인상 부분을 쫓아가면서 좀 상승을 하겠지만 단기 말고 장기 금리는 아마 하락하거나 아니면 현 수준 유지하거나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 모습 눈에 보이니까 앞서서 미래를 좀 반영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좀 심화될 거란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2년, 10년 스프레드고 이 파란색 표현한 게 미국의 국고채 10년과 3개월의 금리 스프레드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3개월과 국고채 10년짜리의 스프레드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60bp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2년, 10년 스프레드 말고 이 3개월하고 국고채 10년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엷은 회색 바로 표현한 게 이게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90년대에도 그랬고 2000년 초반에도 그랬고 2008년도 심지어 코로나 위기 때도 이미 국고채 10년과 3개월 스프레드는 역전이 됐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눈에 오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은 국고채 10년과 이 국고채 3개월이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 오는 그런 침체까지 개월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7개월 정도이고 가장 길어졌을 때는 한 2001년도에 31개월 뒤 가장 짧아졌을 때는 1980년대 한 9개월 정도 이런 정도의 기간을 거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역전된 게 국고채 10년과 3개월 역전 기준으로는 10월 달이니까 지금 11월이면 2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르면 뭐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지금 내년도 한 6월, 7월 정도면 미국 경제가 이제 상당히 침체가 좀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늘어진다고 한다면 뭐 좀 더 내후년이나 뭐 내후년 초나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파르게 역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 사이클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의 기간이 과거의 평균 기간을 봤었을 때는 긴 쪽보다는 평균보다 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저는 한 내년도 한 뭐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 정도 6월 7월 정도에 미국 경제가 공식적인 침체 기간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이 기간 동안 움직일 건지가 중요한데 상당히 재밌는 건 이제 요거는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이제 저하고 때로는 논쟁을 때로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이제 즐겨 쓰시는 자료인데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동의는 해요. 이게 무슨 자료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대세 하락장 아까는 이제 경기 침체였고 주식시장에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때까지 보시는 것처럼 짧게는 12개월 내지는 1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경기가 침체되는 초기에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조금 상승한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현재의 장단기 금리 차로만 봤었을 때는 내년도 중반기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제한적인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더라. 그리고 그 상승폭이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미국의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 요 4차례 89년, 98년, 2006년, 2019년도에 보시면은 S&P와 나스닥 거의 20%, 뭐 40% 한때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뭐 거의 300%, 또 그 외에도 뭐 30%, 40%, 30%, 40% 이런 식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S&P는 한 30%, 나스닥은 한 40%까지도 단기적으로 반등한 적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보면 아마 최근의 반등장이 이제 저는 이런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다우도 그렇고 S&P, 나스닥도 그렇고 S&P가 지금 바닥댐이 조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상승폭을 보면 저점 대비 지금 다우가 17%, 나스닥이 한 10% 올랐고 S&P가 13%, 코스피, 코스닥도 한 10%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한 폭이 한 10% 초중반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최종금리도 막 높아지고 뭐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지금 저점 대비 상당히 크게 의미 있게 반등을 했죠. 그게 아마도 이제 요런 그 과거의 흐름과 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싶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고 향후에 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면 이제 경기가 완연히 위축 침체 국면에 갈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보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흔히 말하는 설레발 같은 걸 치면서 야 이제 이 정도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오히려 좀 통화 정책이 완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베어마켓 랠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폭이 30에서 40%까지 되니까 이게 무시할 정도 수준은 안 된다라는 거고 이제 바닥 대비 한 10% 초중반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연말하고 내년도 초 뭐 한 내년도 한 1분기까지 봤었을 때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금 아주 짧게는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내다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 실적이 이제 망가지는 게 실제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다시 이제 와르르 좀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약간의 좀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어느 시점 가가지고 다시 주가가 대세 하락장 내지는 빠르게 빠질지는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뭐 이건 좀 가봐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국면이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조금 그 내년 가서 다시 고민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흐름만 놓고 보면 최근에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상당히 좀 시장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눈에 좀 더 보이지 않겠냐. 참고로 지금 12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한 10일 전후로 발표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이제 FOMC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7.7까지 내려왔는데 12월에 발표되는 11월 지표는 지금 전망으로는 더 내려올 거란 얘기거든요. 7% 한 초중반까지. 그러면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은 뭐 크게 충격 안 받을 것 같고요. 터미널 레이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임스 블러드처럼 7%까지 얘기를 해도 일단 시장은 안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세에 대한 본능이 남아있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조금 단기적으로는 강세의 흐름도 좀 나타날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고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요 차트가 뭐냐면 그 최근에 이 물가의 상승률 흐름하고 1972년과 1984년도의 물가 흐름을 이렇게 겹쳐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약간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이제 1972년부터 84년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72년, 73년, 74년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75, 76년도에 물가가 8%로 12% 고점을 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볼까? 72, 73, 74, 75, 76년도 고점 치고 77년, 78년까지 물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79년, 80년, 82년, 82년까지 물가가 다시 급등했다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낙타등 같은 이런 어떤 물가의 궤적을 보이는데, 지금 그 당시에 76년부터 78년까지 물가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 그동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올라갔거든요. 아마도 요번 사이클에서 우리 물가 상승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지금 6월 달에 9.1% 고점 찍고 7.7까지 내려왔고, 향후 궤적은 제가 더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한 7, 8월, 9월까지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내년 9월 이후로는 다시 조금 기다가 다시 재반등할 위험이 커 보이고, 요때가 아마도 주식시장에서는 아마도 뭐 흔히 말하는 대세 하락기 뭐 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역시 좀 시간이 많이 갈렸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내년도 전망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는 시기는 요거다. 요거 어쨌든 물가 떨어지는 기간이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초정금리 수준이 높아질 거야, 뭐 여전히 물가를 잡으려면 멀었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시장은 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조금 약간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거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정말로 잘 뭐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점 대비 좀 반등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정점 기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가 있으니까 뭐 1주, 2주 뭐 한 연말까지는 뭐 시장이 크게 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뭐 내년도 초까지 한 1분기까지 이렇게 기간을 연장시켜 보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민감된 모습을 주식시장은 좀 보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계속 단기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반경직성을 보이는 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연준과 시장의 최저금리를 둘러싼 서로 다른 동상이몽에 대해 살펴봤고요. 최종기준금리 수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에서 5.5%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 수준을 좀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물가의 흐름이 조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물가의 흐름이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 반전을 하게 되는 내년도 하반기 가면 또 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연간 전망 얘기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내년 전망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기간에서 조금 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잘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